저는 결혼한 지 8년 된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고 누가 봐도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회사는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생활비로 불편함을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믿고 지원해주고 싶었어요. 문제는 그 믿음이 깨진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이불 때문이었어요. 웃기죠? 이불 한 장에서 인생이 박살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침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불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원래 있던 건 연한 회색 이불이었는데 새로 깔려 있는 건 노란색 플라워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불 왜 바꿨어?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겨울 다 됐잖아. 두꺼운 걸로 바꿨어. 그 말에 큰 의심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쇼핑몰 하니까 물건도 많이 들이고 이불 하나 바꾸는 게 뭐 대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불뿐만이 아니었어요. 침대 매트리스도 이상하게 자국이 변해 있었어요. 누가 눌렀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움푹 팬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평소 눕던 쪽이 아니라 침대 반대편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고 또 바뀌었습니다. 이불이요. 이번엔 밝은 민트색, 확실히 예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예 매트리스 커버도 같이 바뀌어 있었어요. 다시 물었죠. 또 바꿨어? 그 전 거는 어디 갔어? 아내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휴 자기야. 요즘 트렌드는 계절마다 분위기 바꾸는 거야. 지저분해졌으니까 버렸지. 이상했어요. 전혀 지저분하지 않았고 불과 2달 전엔 새 거라고 했던 걸 왜 또 바꾸는 건지 말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전 진짜 바보처럼 넘겼습니다. 그게 진짜 단순한 생활 습관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아니길 바랐던 거죠. 그러던 중 3번째로 이불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출장을 갔다 온 다음 날이었어요. 부산 쪽으로 3일 일정이었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이상했어요. 현관부터 향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방향제가 아니었어요. 침실 문을 열자 이불은 또 새 거였습니다. 이번엔 새하얀 이불에 레이스가 달린 거였고 제가 절대 고르지 않을 디자인이었어요. 마치 누가 보여주기 위해 깔아놓은 느낌. 저는 말없이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아내는 출장 고생했지? 하면서 음료를 내왔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속이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그냥 이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떤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낯선 남자가 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너무 더럽고 모욕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집에 다른 남자가 다녀갔다면, 이 침대에 누웠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덮쳐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 몰래 이불 커버를 벗겼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패브릭 섬유 유연제 냄새가 강하게 났지만 그 안에 묘하게 낯선 향이 섞여 있었어요. 남자 향수 같은 냄새였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전 분명히 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날 밤 저는 침대 옆에 떨어져 있던 작은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짧고 굵은 머리카락이었어요. 제 머리카락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음 주 저는 아내 몰래 카드 명세서를 조회했습니다. 공유 계좌는 아니었고 예전에 아내에게 만들어준 개인 카드였습니다. 아내는 쇼핑몰 자금 관리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별도로 생활비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서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땡땡 모텔, 땡땡 마트, 땡땡 세탁. 그중 모텔 근처 세탁소 결제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그것도 이불 세탁 서비스였습니다. 위치를 대조해 보니 제가 출장 갔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모텔 근처에서 이불을 세탁하고 다시 집에 들여온다는 것, 거기서 사용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 세탁을 했다는 뜻 아닐까요? 아니면 거기서 뭔가 사고가 있었거나 저는 상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CCTV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엔 내부 CCTV는 없었지만 외부 현관 앞에는 공동 현관 CCTV가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찾아가 확인은 안 되지만 요청을 넣을 수는 있었습니다. 제가 분실한 게 있어서요. 혹시 3일 전 오후 2시쯤 저희 집 앞에 누가 왔는지 영상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며칠 안에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 확보됐는데요. 이상한 장면이 있어서요.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관리실장은 약간의 망설임 끝에 영상 재생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화면 속에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키는 저보다 조금 작아 보였고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볼캡을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우리 집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CCTV 영상을 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딱 15초였습니다. 그 남자의 움직임, 그 낯선 사람이 당당하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 그게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내의 모든 행동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단어, 행동, 표정, 말끝의 얄팍한 웃음조차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아무 일 없는 척 앉아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 보였어요. 마치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아내는 정리를 잘 안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뒤적거리면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서랍 맨 뒷칸에서 낯선 영수증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모텔 이용 영수증, 편의점에서 산 커플 칫솔, 2인 피자 배달 내역, 호텔급 룸스프레이 구매 내역이 적혀 있었고 어떤 영수증 뒷면에는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엔 체크아웃 시간 조심하자. 그 글씨는 절대 제 아내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 필체 둥글둥글한데 이상하게 가볍고 경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 영수증을 바닥에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드디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머리로 부정하고 싶지 않았고 이걸 끝까지 파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불륜 전문 소송 변호사를 검색해서 가장 평점 높은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제 표정을 본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불륜이신가 봅니다. 얼굴에 다 써 있으세요.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한데 아직 직접적인 현장 장면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잡으려고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영상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동선 기록이에요. 최근에는 위치 기반 플랫폼과 카드 사용 패턴만 제대로 엮어도 다 잡힙니다. 그 조언은 저에게 엄청난 힌트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내 몰래 그의 스마트워치와 휴대폰을 연동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줬던 워치였고 초기화하고 다시 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아무 흔적 없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본격적으로 그녀의 외출 시간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아내는 마트 간다고 말한 후 오후 2시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위치는 집 근처 대형마트가 아닌 4km 떨어진 작은 모텔촌 인근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그 근처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블루투스로 연동한 스마트워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추적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 27분. 그녀는 모텔 이름 루이엘이라는 건물 안에 있었고 위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저는 모텔 정문 건너편에 차를 댄 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시간 반 정도 지나고 드디어 한 쌍이 나왔습니다. 머리끝이 싸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CCTV 속 그 남자였습니다. 아내는 팔짱은 끼지 않았지만 걷는 속도가 꼭 맞았습니다. 둘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된 커플처럼 익숙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유로운 발걸음, 주변을 경계하지 않는 모습.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수십 장 찍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히 나올 수 있게. 둘이 걷는 모습, 모텔 간판과 함께 찍히는 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자신의 차 운전석에 그 남자를 태우는 장면까지. 그날 밤 저는 그 사진들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맡 서랍에 고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뭐 알아서 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주도권은 제게 있다는 걸. 저만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도 강력한 감정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기 전에 이 결혼을 어떻게 끝낼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도 다니고 아내가 묻는 질문에 평소처럼 대답도 했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녀의 거짓말을 까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최대한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그 남자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끝장낼 수 있을까? 머릿속은 차가운데 심장은 매일 불이 붙은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내가 집 안에 있는 게 괴로웠고 제가 사준 침대에 앉아 있는 것조차 역겨웠어요. 그러면서도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끝낼 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일단 아내가 그 남자와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를 더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단 한 장면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다고 변호사도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 소형 블랙박스 카메라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원래 차량용으로 쓰이던 제품이었는데 와이파이 없이도 SD카드에 녹화가 가능하고 작은 사이즈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했습니다. 위치는 침실 화장대 구석 화분 뒤편. 아내가 화장할 때 가릴 수 있는 사각지대에 아주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주 사용하는 노트북에도 키 입력 기록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저는 이 결혼에서 제 정신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내의 부정이 먼저니 방어권이라 믿었고요. 일주일 동안 녹화된 영상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 입력 기록에서는 이상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DHK, 메텔 27동. 저는 곧바로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DHK는 어떤 게임 아이디였고 메텔은 대화명으로 쓰이던 채팅 어플 계정이었습니다.
27동은 저희 집 근처 신축 오피스텔 이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알게 되자 퍼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 모텔뿐 아니라 오피스텔에서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 1층 커피숍에서 쉽게 관찰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점심시간마다 27동 1층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멀지 않기도 했고 그쪽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척하면서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대략 4일째 되던 날, 오후 1시 40분 아내와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향해 무심하게 걸어갔고 그 남자는 아내 손에 든 음료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당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핸드폰 줌을 최대로 당긴 채 연속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에는 둘의 표정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고 손이 스칠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고 이대로 소송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상대 남성의 실명을 알아야 합니다. 민사배상을 청구하려면 정확한 인적 사항이 필요해요. 알고 계신가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동안은 그 남자를 불륜남으로만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이름이나 정체는 모른 채로 쫓기만 했던 겁니다. 얼굴만 기억했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CCTV 영상, 사진, 그가 탔던 차량 모든 걸 정리해봤고 한 장의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내 차 조수석에 앉은 그 남자의 손목에 익숙한 팔찌가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딱 한 명, 그 팔찌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떠올리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우? 그는 제 후배였습니다. 회사에서 2년 정도 같이 근무했고 지금은 다른 팀으로 발령났지만 여전히 회식에서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아내의 스마트폰에서 몰래 캡처한 채팅 어플 대화창에 저장된 연락처 이름도 JW였고 진우의 영문 이니셜과 일치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완성된 순간 저의 분노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직장 후배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도 혹독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진우 얼굴이 떠올랐고 아내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둘이 제 몰래 함께 했을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재생됐고 모든 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배신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모욕이었고 집안에서 저를 조롱하듯 짓밟은 처참한 농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말 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폰을 보다가 오늘 저녁 늦어? 라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저는 진우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의 자리 근처에서 멀찍이 관찰하듯 쳐다봤고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의 자료를 출력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 인간이 내 삶을 망가뜨린 범인이라는 걸 믿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터뜨리는 순간 제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저는 정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고 저는 직접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사진, 영상, GPS 기록, 채팅 캡처, 모텔 영수증 그리고 진우의 신상 정보까지 정리된 파일로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민사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위자료 청구, 이혼, 상간자 손해배상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절대 봐주지 마세요. 이런 인간들은 절대 혼자 끝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아내에게 정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올려두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멀뚱히 쳐다보다가 이게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봐봐. 그리고 할 말 있으면 해.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협박이야? 서프라이즈라도 준비한 거야? 하지만 웃음은 30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열어 내용을 보기 시작하자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뭘 했는지 몰라서 그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불, 모텔, 오피스텔, 그 남자 다 있어. 사진도 영상도 그리고 문자도 진우라며.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깐 그건 그냥 실수였어.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실수라고. 내 인생을 짓밟아 놓고 실수라고. 너랑 진우가 내 침대에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실수냐?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모텔 드나들며 뒤에서 뭐 했는지가 실수냐고. 그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사인만 해. 모든 건 법적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날 저녁 진우에게도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2천만 원 청구가 들어갔고 그는 그제야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나 진짜 그게 아니야. 일시적인 감정이었고. 저는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 다시는 내 인생에 발도 들이지 마. 그리고 그대로 끊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남지 않았거든요. 불쌍하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 후련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진우는 1,500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아내와의 이혼도 조용히 성립됐고 제게 불리한 조건 하나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증거를 모아온 기록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녀도 더는 변명하지 않았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이럴 줄 몰랐어. 나도 혼란스러웠고. 저는 그녀의 말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만해. 내가 혼란스러운 동안 나는 뼛속까지 부서졌어. 이혼 성립 후 저는 이 집을 정리했습니다. 침대는 버렸고 이불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향기도 바꿨고 커튼 색도 갈아치웠습니다. 가구 배치까지 싹 바꾸고 나니 마치 다른 공간에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결혼이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무 믿었고 너무 방심했기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그런 자책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 믿었고, 최선을 다해 지켰고, 그 최선이 철저하게 짓밟혔을 뿐이니까요. 그 후 진우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간자 소송 사실이 소문으로 퍼졌고 회사는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그를 지방지사로 발령냈습니다. 팀 회식 자리에서도 그의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은 눈치를 받고 결국 그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SNS를 탈퇴했고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인 중 몇몇은 내가 너무 무섭게 했던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정확했을 뿐이야. 시간이 조금씩 흘렀고 저는 혼자 보내는 하루하루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저는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엔 보지 못했던 제 안의 상처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상처를 인정하고 꿰매는 과정이 오히려 치유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젠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나를 먼저 사랑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철저히 속이고 배신으로 감정을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엔 복수보다 더 큰 가치는 내 자신을 지켜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제는 저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전 그렇게 한 번의 배신에서 인생을 다시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속지 않을 거라는 것.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 다시는 내 이불 위에 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게 할 거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진짜 나를 아껴줄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이 말만 할 겁니다. 나는 나를 지켜냈고, 그래서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